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1년 차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여성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식을 올렸거든요. 한창 일하고 연애하고 인생을 즐길 나이에 결혼을 선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없이 고생고생해서 남매를 키워오신 엄마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늘 아빠 없이 자란 우리 남매가 혹여 아빠의 부재로 기죽어 살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어요. 아빠가 없다고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지, 결혼할 때 시댁 혹은 처가에서 무시당하지는 않을지, 엄마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려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저보다 7살이 많은 남편의 나이도 결혼을 서두르게 된 이유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결혼 11년 차가 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서 이혼 위기를 맞았지 뭐예요. 저희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꽤 잘 살았어요. 아빠가 의류 수출업체를 하셨는데 사업이 잘 돼서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거든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일푼으로 서울 상경에 온갖 고생을 다 하셨던 아빠는 의류 공장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머리도 있고 워낙 부지런해서 공장 식구들 사랑을 받았던 아빠는 경력에 비해 일찍 재단사가 되었어요. 저희 엄마랑 만난 건 그 무렵이었죠. 사설학원에서 의상 공부를 했던 저희 엄마는 명동에 있는 의상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외할아버지 도움으로 남대문 도매상가에 의류 매장을 내게 되었어요.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작하려면 옷공장이 필요했고, 그때 찾게 된 곳이 저희 아빠가 일하던 공장이었어요. 부모님은 젊은 재단사와 옷가게 여주인으로 만나게 된 거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한창 젊은 피가 끓던 시절인지라 아빠와 엄마는 금세 가까워지게 됐고 주변 사람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하던 옷가게는 남다른 디자인으로 생각보다 일찍 궤도에 올랐고 몇 년 뒤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소매 매장을 내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라벨 작업도 하고 나름 가게 매뉴얼을 만들었죠. 예를 들면 서울 신촌에 있는 매장에서 옷을 사도 전주에 있는 매장에서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그리 놀랍지 않겠지만 35년 전에는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죠. 각 지역 매장마다 사장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느냐? 그건 그 매장 사장들이 저희 외가 식구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가족회사였던 거죠. 그 무렵 엄마는 아빠한테 독립을 하라고 조언을 했대요. 지금 일하는 옷공장에서는 월급에 얼마 안 되는 수당을 받을 뿐이지만 직접 공장을 운영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공장을 열 자금도 엄마가 대주고 엄마 가게 일감도 아빠 공장에 몰아주겠다고 하니 아빠로서는 이보다 좋은 제안은 없었죠. 하지만 현재 일하는 공장 사장님과의 의리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남자 체면에 사귀는 여자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아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엄마가 울먹이며 그러더래요. 나 임신했단 말이야. 자기가 번듯한 사업체라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집에 인사를 가지. 안 그래도 집에선 자기랑 사귀는 걸 알면서도 선보라고 난린데 자기는 어떻게 자기 자존심만 생각해? 난 자기가
우리 집에서 무시당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공장 차리자. 나랑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결국 아빠는 공장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사장님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며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아빠는 엄마가 건네준 돈으로 만리동에 옷공장을 차렸고 저희 외가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처음엔 아빠를 못마땅해 하던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임신 사실을 들으시곤 더는 반대를 안 하셨어요. 비록 엄마가 저를 임신하면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결혼 이후 저희 외가에서는 아빠한테 정말 잘했대요. 그도 그럴 게 아빠 공장이 잘 돼서 저희 외가에 잘했거든요. IMF 이후 경기 불황으로 옷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게 됐을 때도 저희 아빠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집안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집안의 중심이 되어 그 많은 처가 식구들 생계를 이끌어 나가야 했어요. 다행히 아빠 사업은 잘 됐고 승승장구 해나갔기 때문에 명절에는 손님들로 집안이 북적였어요. 철마다 제철 과일부터 생선, 인삼은 물론 값비싼 선물도 수시로 들어오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저희 집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선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집에 손님도 들지 않았어요.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아빠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제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안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빠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평소와 달리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엄마 울음소리에 안방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앞에는 붉은 글씨로 최후 독촉장이라고 적힌 고지서와 서류들이 여러 장 널브러져 있었어요. 엄마, 울어? 이건 다 뭐야? 넌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방금 아빠랑 통화한 거지. 아빠는 왜 집에 안 오는데? 우리 집 망하는 거야? 그런 거냐고. 그러자 엄마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 아빠 집에 안 와. 지금부터는 너랑 엄마랑 지훈이랑 셋이 살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어디 갔는데? 엄마는 눈물을 훔치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서 네 짐부터 싸. 내일이면 이 집도 비워줘야 되니까. 어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지만 저희 집은 그럴 정도의 부자는 아니었나 봐요. 아빠 사업이 망하자마자 저희 집은 집도 없이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저희 집이 잘 될 때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친척들을 저희 집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부터 끊었어요. 혹여 그동안 자신들한테 해준 걸 돌려받으려 오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한테 빌붙을까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야속하게 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빠 대신 엄마는 저희 남매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겨진 저희 가족한테 아빠가 남긴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빚을 떠안고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지. 아빠는 지금 어디 있는데? 몰라. 회사할 때 알고 지냈던 남미 쪽 지인한테 갔다는 소리도 있고 미국으로 갔다는 소리도 있는데 네 아빠가 직접적으로 말한 게 아니니까 알 수 없지.
아빠는 끝까지 가장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나신 거였지만 솔직히 저는 아빠의 그런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아빠한테 버려진 기분이 들어서 어린 마음에 아빠에 대한 미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리 빚은 사라졌다고 해도 여자 혼자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집이 망한 후로는 외가 식구들도 저희 가족을 반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우리 세 사람만 뚝 떨어진 것처럼 외롭게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가 직장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누구 하나 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주인집 아주머니께 부탁드려서 병원비를 해결하고 주인집 아저씨가 변호사를 구해주셔서 회사에서 보험 처리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모양이었어요. 비록 생활에 여유는 없었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 그 힘든 순간에도 적금을 들어놨었더라고요. 이 아빠가 잘 나가던 회사를 왜 한순간에 날렸는지 아니? 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은 부지런하고 일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다. 아는 게 많아야 내 거 안 뺏기고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대학 가서 공부 제대로 해. 그래서 엄마 아빠처럼 남들한테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앞에서 어떻게 대학 안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시간에 영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서 성적을 올리는 게 엄마를 위한 일일 텐데요. 없는 살림에도 엄마는 투잡을 뛰면서까지 제 학원비를 대주셨고 덕분에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울대 연고대보다는 낮은 대학이었지만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라서 취업률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친구들은 제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이제 숨 좀 돌려도 되지 않냐고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 남매를 키워왔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엄마는 화장품도 정품을 사서 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늘 주위에서 얻은 샘플을 아껴서 쓰곤 하셨죠. 저희 남매한테는 오리털 점퍼를 사주시면서도 자기 자신은 한겨울에도 솜이 들어간 패딩으로 버티셨어요. 그것도 너무 오래 입어서 숨이 다 죽은 패딩을요. 이게 보기엔 이래도 엄청 따뜻해. 내가 옷가게를 몇십 년을 한 사람인데 옷에 대해 모르겠니? 이 안에 목폴러랑 털조끼까지 입으면 알래스카에 가서 뒹굴어도 멀쩡하다니까. 옷을 하도 껴입어서 옷무게에 늘 어깨가 아프신 걸 뻔히 아는데도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저며왔죠.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 전까지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제일 먼저 산 건 다름 아닌 엄마 오리털 점퍼였어요. 첫 월급으로는 부모님 내복을 사드리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한테 가장 필요한 건 내복이 아니라 오리털 점퍼 같았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거라 가격이 저렴한 거였는데도 엄마는 뭐하러 이런 걸 샀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으로 뭐하러 엄마 걸 사? 네 용돈 쓰기에도 모자랄 텐데. 세상에, 이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그럼 엄마는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나랑 지훈이 위해서 다 쓰잖아. 그 돈은 안 아까워? 내 새끼 위해 쓰는 돈이 뭐가 아까워? 난 하나도 안 아깝더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생각 같아선 백화점에 가서 더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아직 그럴 형편은 안 되잖아. 대신
나 취직하면 그땐 정말 좋은 거위털 점퍼로 사줄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이건 그냥 입어. 아끼지 말고 막 입어야 돼. 엄마는 10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오리털 점퍼 하나도 자식 돈으로 산 거라고 어찌나 신주딴지 모시듯 하셨나 몰라요.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실 정도로요.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 제 꿈은 하루빨리 취직해서 엄마가 짊어진 가장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던 차에 대학교 3학년 때 모기업 인턴십 공고를 보게 되었고 당장 신청을 했어요. 인턴십이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과 동기들은 물론 4학년 선배들까지도 다들 신청해서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신청을 했을 테니 당연하죠. 그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인턴십에 합격한 저는 난생 처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나름 과톱도 하고 있고 어디서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던 저였지만 출근 첫날부터 실수 연발이었어요. 어떤 선배님은 제게 걸리적거리니 저리 가라고 하시며 치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으셨죠. 이지훈 씨, 여기 놀러 왔어요? 일 제대로 안 해요? 일을 배우러 왔으면 최소한 선배들 일하는데 방해는 안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사사건건 걸리적거리긴 하고 말이야. 이러고도 돈 받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지훈 씨 같은 사람은 돈을 받을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일을 배워야 할 판이라고요. 요즘 대학에선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쓸모없는 애 취급을 당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앞에서는 꾹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소리 죽여 울었죠. 세면대 앞에서 눈물 자국을 지우고 나오려는데 복도에 저희 부서 정대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정대리님은 제게 캔커피를 건네며 그러셨어요. 윤혜원 씨가 나한테 깨지고 지윤 씨한테 화풀이를 한 모양이에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처음엔 누구나 어설프고 실수도 하고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닥달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니까. 그날 정대리님의 따뜻한 조언 덕분에 그나마 속상한 마음은 달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리는 알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본 대상을 엄마로 알고 따른다고요. 저 역시 그날 이후 정대리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제 눈에는 귀신같이 정대리님이 찾아졌어요. 업무 중일 때도 그렇고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랬죠. 선배들이 시킨 일을 감당 못해서 쩔쩔 맬 때마다 정대리님은 너무도 능숙하고 담담하게 대신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리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정대리님이 제게는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어른스럽다고 해야 하나? 어떤 일을 맡겨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능숙하게 처리하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같은 일을 가르쳐줘도 다른 선배들이 가르쳐줄 때랑 정대리님이 가르쳐줄 때랑 업무 속도나 정확성이 확연히 차이가 나길래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대리님이 우리 부서 에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멋있었구나 생각했죠. 정대리님 밑에서 일을 배우며 나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즈음 인턴 기간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지긋지긋하던 인턴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정대리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일도 잘 가르쳐 주시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그러니 언제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신이 온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냐고요.
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날아온 단문에 순간 멍하더라고요. 혹시 정대리님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만나자고 했어요.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시간과 장소까지 정하고는 그제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회사 밖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혹시 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실망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른스럽게 꾸며보자 생각하고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옷장 속 옷들을 보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인턴 기간 때 입었던 정장을 제외하면 평상시 제가 입는 옷들이 청바지에 면티, 면바지에 니트가 고작이었거든요. 변변한 구두도 없고 들고 나갈 백도 없어서 괜히 만나자고 했나? 후회가 됐어요. 혹시 엄마 옷장을 열어보면 뭐라도 건질 게 있나 싶어서 열었더니 와, 박물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우리 집이 망하고 난 뒤 엄마가 제대로 된 옷을 사 입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한숨을 푹 쉬고 있었는데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죠.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던 지인들이 지금은 동대문으로 자리를 옮겨 가게를 하고 있다면서요. 오랜만에 만난 시장 사람들 앞에서 엄마는 제 소개를 했어요. 이번에 대기업에서 인턴십도 했다며 자랑을 했더니 가게 사장님들께서 원피스며 정장 바지, 스커트에 블라우스까지 한아름 담아주시더라고요.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시며 엄마 친구가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주머니에 용돈도 찔러주셨죠. 네 엄마랑 남대문에서 장사할 때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 너 어릴 땐 같이 피서도 가고 그랬었는데 기억 안 나지? 하긴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거든 한 번 더 와. 아줌마가 선물로 정장 몇 벌 빼줄 테니까. 비록 메이커는 아니어도 우리 가게 옷이 백화점 옷들보다 원단이며 바느질이며 훨씬 낫다고. 그리고 이거 받아. 아줌마가 주는 용돈이야. 네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주니 내가 다 고맙다 얘. 비록 친척들은 우리 가족을 나몰라라 했지만 엄마와 함께 장사를 하던 시장 식구들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희 모녀를 맞아주었어요. 도매시장을 나온 엄마와 저는 근처 상가에서 신발과 가방도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데이트 준비를 마친 저는 그 주 주말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정대리님 의상이 제 의상과는 확연히 다른 거였죠. 청바지에 PK 티셔츠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나름 꾸미고 나왔는데 말이죠. 순간 웃음이 나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무래도 정대리님은 자기가 저에 비해 늙어 보일까봐 꽤 신경을 쓴 것 같았거든요. 서로의 의상을 보고 대충 상황을 눈치챈 우리는 피식거리며 한참을 웃었어요. 7살 나이 차이는 그리 적은 차이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날 종로 2가에서 만나 인사동을 돌며 데이트를 하는데 정말이지 나이 차이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래 친구들과 만날 때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사실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애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데이트할 때 남자만 돈 내는 건 역차별이라며 데이트 비용 통장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헤어질 때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생일은 아직 안 됐으니까 내 생일 선물 비용은 궁금해서 빼줘.
네 생일은 궁금해서 챙겨줬으니까 그게 맞잖아. 헤어지면서 데이트 비용 통장에 남은 돈을 나눠 갖자고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정말 학을 뗐어요. 왜냐고요? 제 생일날 선물을 산 비용뿐만 아니라 그날 먹은 밥값, 차비, 심지어 편의점에서 생수 샀던 것까지 다 비용 처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놈이다 싶었죠. 하도 얕게 굴길래 그럼 밥값에서 내 밥값은 빼고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보고 지독하다며 꿍시렁 대더라고요. 사실 그 밥값은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녀석이 하는 꼴을 보고 짜증이 나서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냈었죠. 그런 남자를 만나다가 정대리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연애를 잘못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약속대로 점심을 샀더니 정대리님은 후배한테 얻어먹기만 할 수 없다며 영화도 보여주시고 와인도 사주시더라고요. 꼭 제게 돈을 많이 써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동안 예전 남자친구처럼 돈돈거리거나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얕게 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른의 연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날 이후 정대리님과 종종 주말에 만나 데이트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할 것도 없이 사귀게 되었죠. 취업 준비다 뭐다 한창 바쁠 대학교 4학년을 저는 연애를 하며 보냈어요. 제 취직 준비는 남자친구인 정대리님이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만나기보다는 주로 저희 집에서 데이트 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남동생은 제 남자친구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엄마는 정서방이라고 부르며 사위 대접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호칭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입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거든요. 처음엔 얼른 취직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결혼을 먼저 하는 게 어때? 생활은 내 월급으로도 충분하니까 자기 월급은 장모님이랑 처남 돌보는 데 쓰면 되잖아.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면 조바심도 덜 나고 낫지 않겠어? 정말 그래도 돼? 내 월급으로 엄마랑 지훈이한테 써도 되냐고. 당연하지. 그러지 말라고 하면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잖아. 우리 부모님은 여유도 되고 나 아니어도 형들이 있으니까. 그치만 장모님한테는 당신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랑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 안 그러면 나중에 가슴이 한이 될 거 아냐?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남자친구의 이런 배려 덕분에 저는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출근하기 전까지 비는 공백기를 이용해 결혼식을 치렀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에 합격을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아쉽기만 했죠. 거기는 대기업 중에서도 탑급이라서 경쟁률도 세고 저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서류 전형에서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제가 합격한 회사도 나름 대기업에 인지도가 있는 편이라서 다행이다 생각했죠. 남편이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번 돈은 제가 알아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급 중 일부는 미래를 대비해 적금을 들었고 일정 금액은 친정 생활비에 보탰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받겠다고 그러지 뭐예요. 넌 내가 사위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살기를 바라니? 결혼했으면 네 가정 꾸릴 생각을 해야지. 왜 친정 살림에 신경을 써? 엄마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 아무리 네가 내 딸이라도 나 이런 간섭은 못 참아. 엄마, 내가
일찍 결혼한 이유가 뭔데? 엄마랑 지훈이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살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애초에 결혼 서두르면서 그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라고. 나 결혼 안 했으면 내 월급 우리 집 생활비로 썼을 테니까. 그리고 내 월급으로 우리 부부 위에 적금도 들고 있어. 벌어서 다 엄마 주는 거 아니라고. 지훈이 남들 못지않게 가르치고 싶잖아. 나도 그렇다고. 비록 나는 못했지만 내 동생만큼은 남들처럼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싶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싶어. 그래서 사회에 나갔을 때 돈 없어서 직군 못 펼치는 일 없게 하고 싶다고. 이 돈 그러라고 주는 거야. 내 동생 위해서 누나가 주는 돈이라고. 엄마의 반대에 하는 수 없이 동생 핑계를 대며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좋아. 그럼 딱 지훈이 학원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결국 동생 학원비만 제가 내는 걸로 하고 협상은 끝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괜히 자기 때문에 제 입장만 곤란해졌다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미안해할 일이 있나요? 남들보다 처가에 신경을 더 써주려다가 그렇게 된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일단 제 월급은 잘 모아두기로 했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 부부한테 목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모아뒀던 돈의 일부는 수년 뒤 남동생이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사용했고 대부분의 금액은 전세를 벗어나 우리 집을 장만하는 데 보탰어요. 돈이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한 결혼이라서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질까도 했지만 남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냐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앞당겨 아이를 갖기로 했죠. 하지만 막상 피임을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니 그게 또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나이가 30이 가까워지니 점점 조바심도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러다 아이가 안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던 차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4번째 손주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1번째 손주라서 저희 엄마는 수시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라거나 애가 졌다고 너무 안 움직이면 출산할 때 힘들다거나 엄마가 출산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게 알려주셨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주말에 남편과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다가 진통을 느끼곤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들은 출산을 하고 친정엄마가 그렇게 생각났다고 하던데 저는 아빠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아빠가 늘 저를 목마에 태워서 다니시곤 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아빠 목마를 타고 다녔을 정도로 아빠가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걸 아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록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신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는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그리웠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빚을 떠안고 떠나신 걸 알기에 더더욱 그랬죠. 신기하게도 우리 아들은 남편과 제가 아닌 저희 아빠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나 신기할 정도였어요. 엄마도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아빠를 많이 닮았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니 말 다 했죠. 처음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육아를 하려고 했던 저는 마땅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복직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손주를 봐주실 여력이 없으시고 저희 엄마는 아직 한창 일을 하실 나이였기 때문에 손주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일은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그러기로 한 거죠 뭐. 기껏 대학 공부까지 하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고작 5년 일하고 그만두려니 아깝기도 했지만 내 아이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두는 게 차라리 최선이겠다 싶었어요. 육아와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 이것도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좀 자라고 나니 그 결정이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남편 뒷바라지에 아들 교육에 신경 쓰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인간은 사라지고 아내와 엄마의 모습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져서 혹시나 이러다 남편이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남편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회사와 집 밖에 모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제 눈을 피해 딴짓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 야근이라거나 외근이라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오는 거예요. 처음엔 걱정이 돼서 야식을 사들고 남편 회사로 갔었는데 야근을 한다는 사람이 사무실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로비를 지키던 경비 아저씨 말로는 남편네 부서에는 다들 퇴근하고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기껏 사들고 간 간식들은 경비 아저씨께 드시라고 드리곤 집으로 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까지 친정에 맡기고 온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날 일은 남편한테 비밀로 한 채 일단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빨랫감 속에 난생 처음 보는 남자 속옷이 들어있지 뭐예요. 이 집에 이런 사이즈의 남자 팬티를 입을 사람은 남편 한 사람뿐이라서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이 인간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는 게 분명하다 싶었거든요. 이젠 하다하다 팬티까지 바꿔 입고 오다니 정말 다 끝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곤 엄마 앞에서 그간의 일을 털어놓으며 한참을 울었죠. 제가 엄마랑 얘기를 나누는 사이 우리 아들과 놀아주던 남동생. 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더라고요. 누나,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차라리 내가 매형 뒤를 밟아볼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헤어지든 말든 할 거 아냐. 그때까지는 아무런 티 내지 말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 알았지? 그렇게 남동생한테 남편 일을 맡긴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없이 집을 나왔던 터라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갔던 것도 모르더라고요. 뒤늦게 제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고는 놀라길래 친정에서 옷 좀 가져올 게 있어서 가방을 들고 갔었다고 둘러댔어요. 본격적으로 남동생이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동생이 낮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묘한 표정의 남동생 얼굴을 보고는 혹시 들킨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단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리고 오늘 일은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도대체 왜 이러는데? 네 매형한테 여자 생긴 게 맞구나? 그래서 네가 이러는 거지? 아, 글쎄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가보자고. 그렇게 동생 손에 이끌려 간 곳은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동생은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저를 돌아봤어요.
이 안에 매형도 있으니까 들어가자. 이 인간이 기어이 딴 살림까지 차려놓은 게 분명하다 생각하면서 동생을 따라 낯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방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지 뭐예요. 여보, 왔어? 내가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 못했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 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너무도 당당하게 저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지 뭐예요. 당신 제정신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나보고 지금 당신 내연녀를 만나보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 그 정도로 뻔뻔한 인간이었어? 그러자 남편과 동생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순간 이 인간들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남동생은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제 손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간 방에는 의료 침상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침상 위에는 저희 아빠가 있었어요. 많이 늙고 병색이 깊어 이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보시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훈아, 내 딸 지훈아. 아빠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가족들 버리고 갔으면 멀쩡히 잘 살아야지. 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냐고. 이럴 거면 왜 우릴 떠났어? 차라리 밥을 굶더라도 가족들 옆에 있었으면 좋았잖아.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도 입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울컥하고는 그대로 아빠한테 달려가 끌어안았죠. 아빠, 이렇게 아프면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예쁜 아들도 낳도록 왜 우리 앞에 안 나타난 거냐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연락 안 했냔 말이야. 뼈만 앙상해진 아빠는 울먹이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이후 남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몇 달 전 회사로 누가 찾아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빠 간병인이라고 하더래요. 아빠가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잠깐 만나자고 해서 아빠 집에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20여 년 동안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오신 아빠는 화장실 청소일부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더군요. 빚을 갚은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지인과 함께 그곳에서 옷공장을 운영했고 미국에 있는 한인업체에 납품을 하게 돼서 꽤 돈을 벌 수 있었다더군요. 조금만 더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생각했지만 그때 마침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몸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나는 게 짐밖에 안 될 거라 생각해 이렇게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업체를 통해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된 아빠는 죽기 전에 제 남편을 불러 유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죽고 난 뒤 모든 재산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온전히 가게 하도록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가족들을 만나보라고 저희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간병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목요일마다 찾아와 대신 간병을 했던 거예요. 그걸 남편의 외도로 착각한 저는 남동생을 통해 남편 뒤를 밟게 했던 거고요. 아빠는 한사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식으로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아빠의 부고를 듣고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를 찾아가 아빠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는 너무도 멀쩡한 표정으로 겉옷을 입으시더니 저보고 앞장을 서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와 아빠는 한참을 끌어안고 우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는 짐을 싸들고 아빠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 집에서 아빠는 1년 남짓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생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사시다가 병이 들고 난 뒤 딱 1년간을 가장의 짐을 내려놓고 살 수 있으셨죠. 그래도 그 1년 동안 그동안 못 들었던 아내 잔소리도 듣고 손주 재롱도 보시고 알콩달콩 잘 사는 딸 내외와 박사 학위까지 딴 아들까지 보셨으니 후회는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저는 앞으로는 절대 남편을 의심하지 않겠다. 마음속에 각서를 새겨 넣었어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죠. 남편 덕분에 아빠와 보낸 1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아빠,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우리 가족 예쁘게 사는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 언제가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